첫 번째 강의는 중도장애인 가족의 역할 및 소진 예방의 강의이고 강의는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신 서혜정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서혜정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중앙통합지원센터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에 우리 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제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 5년 동안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이제 해냄 복지에서 오랫동안 중도장애인에 관련해서 당사자 가족들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3가지 꼭지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되었고 저는 이제 중도장애인 가족의 역할 또 소진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한 3가지, 4가지 꼭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제 그다음에도 중도장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훌륭하신 강사님이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중도장애인 하면 이제 저희가 항상 장애의 개념을 항상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의 개념들이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는 것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핵심이 중도장애인의 특징. 네, 개괄적으로 중도장애인은 어떤지 알아야지만 이 중도장애인을 지원하는 당사자,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해야 될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특히 이제 중도장애인 아니면 장애인 가족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고 그때 가족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요. 마지막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이제 소진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저도 고민이 많아요. 네. 이 소진 예방이 굉장히 큰 범위고 이건 사실 이제 장애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일반 우리 사회에서 소진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가족의 측면 또 개인적인 측면 특히 이제 중도장애인 당사자들이 좀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소진이 어떤 거고 소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좀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4가지 큰 범주로 저희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미 너무나 많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장애인 관련한 다 관계자분도 계시고 또 당사자도 계시고 종사자분도 아마 이건 다 외우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셔서 간단하게 우리가 항상 장애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장애 개념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아직까지도 의료적인 개념, 장애인은 좀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고 그것들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아직도 이제 장애인 복지법 상에서도 장애인은 의료적 개념으로 장애인은 불편하고 손상된 사람 걷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잘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 복지법 상에 장애인을 정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사회 참여에 얼마나 좀 어려움이 있는지 상당한 제약이 있을 정도가 이제 장애인이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장애인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이제 시스템이죠.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일상생활이 힘든지를 장애 이제 법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장애 등록을 받아서 복지 카드를 받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닌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 시스템입니다.
그쵸. 외국은 장애인 등록이 없는 나라들도 많고요. 장애인 등록을 반드시 해서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대표적인 일본이랑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970년도에 장애인 복지법도 장애자 복지법도 이제 일본의 걸 그대로 베껴왔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놈자자 쓰죠. 그러니까 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자 복지법이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린 사람인데 이 자하면 이제 놈 자자긴 하지만 사람 자자긴 하지만 조금 더 약간 이제 뭐 사람보다 약간 아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 복지로 이제 저희가 1980년대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장애를 바라보는 거는 시대에 따라 굉장히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초창기 1976년이나 외국은 1950년, 우리나라도 여전히 의료적 기준으로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 가서 장애가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를 저희가 검사를 받고 증거를 해야 돼, 진단서를. 독일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파열을 쓸 수 있는 50% 이상 쓸 수 있으면 중증이고 만약에 20% 30%가 약간 기능이 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경증으로 퍼센테이지로 인간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의료적 기준이고 의료적 관점이고 의사가 전문가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라고 하면 점점점 장애인 개념도 이제 확대되고 진전되고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1980년에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당연히 장애가 기능 중심이 아니고 상실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으로 통해서 어쨌거나 손상이 된 거는 맞아. 내가 다친 거는 맞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활동이나 사회 참여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회에 약간 불리하게 작용이래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중도장애인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것들을 저희가 장애를 바라보아하는 이 관점이 바뀌어야지만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종사자도 그렇고 장애는 단지 개인의 아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좀 어렵게 제가 영어로 우회하게 써졌지만 이것들이 이제 다 이제 영어로 약자입니다. 크게는 단지 의사 장애인이 손상, 아픔, 질병, 질환, 사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장애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기능의 제약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립생활 운동에서는 1997년, 2000년 전후반에 저희가 자립생활 운동이 들어오면서 아니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야.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를 구분하는 이렇게 이중적인 이분법적인 개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하고 사회를 좀 더 바꿔야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 자립생활 운동에서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모델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장애인을 손상, 아픈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 환경을 바꿔야 되고 단지 이제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이동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동이 없게끔 그거는 단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분 또 점점 우리가 이제 50%가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 노인에서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회 환경, 변화, 인식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개념으로 2000년 전후반에 굉장한 이제 장애를 바라보는 개념이 바뀝니다. 사실 이제 중도 장애를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나 가족들은 장애는 우리가 항상 그랬어요. 너가 잘못해서 너가 왜 그때 그랬어? 라고 이제 개인의 문제로 볼 건 아니다. 그래 놓고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중도 장애가 아까 뒤에도 뭐 나오겠지만 전체 장애인 인구의 88% 10명 중에 9명이 중도 장애예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인지장애나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장애 아동들이나 뇌병변도 있고 이제 발달장애도 지적장애도 있지만 전체 인구 장애 인구로 보면 10% 정도뿐이 안 되고 저희가 성인기 이제 성인기에 들어서 정말 사고, 질병
으로 이제 장애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노인이 돼서 우리 사실 장애 인구 중에 작년에 54%가 65세 이상이에요. 굉장하죠. 예. 전체 우리 인구 중에서는 한 20%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인 거죠. 근데 우리 장애인은 작년에 65세 이상 굉장히 65 세의 절반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청각 장애 이런 분들이 이제 80세 굉장히 청각 장애, 지체 장애인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고령화로 인한 장애도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때 노인이 65세 이상이 됐을 때 장애를 등록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저희가 장애 등록률이 전체 5% 정도인데 예전 같으면 장애 등록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그냥 아픈 거지 뭐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급하게 저희가 이제 장애 연금이 막 조금 늘어나고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도 65세 약간 이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연금이 되니까 이제 65세 이상이 되신 장애 노인들이 장애 등록이 20%가 넘었어요. 25% 예요. 저희는 이제 한 5% 정도만 하잖아요. 전체로 보면. 근데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내가 장애가 있어라고 이제 등록 비율이 굉장히 높게 지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어쨌거나 장애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확대돼야 보는 것은 앞으로 이제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가족의 역할 또 환경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할 때도 이 장애 개념의 변화를 좀 더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자립생활 운동, 자립생활 진영에서 요 강의를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 개념은 점점 진화되고 있다. 예, CRPD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단순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개념에서 좀 더 개인적인 손상해보다는 사회적인 모델로 이제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 이게 개별과 환경을 딱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또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우리가 진화된다는 얘기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갓난아이는 장애 상태로 누워 있고 말도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도 못 가르고 엄마만 찾고 보호자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장애로 태어나서 걷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한 죽음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제 노화가 돼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완전한 장애 상태를 또 설명하는 이론도 있긴 한데 안타깝지만 이제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죽기 전까지 누워서 살아있으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8.5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10 년을 사실 평균 10 년이에요. 그럼 저희가 한 70 정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정도는 와상이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거죠. 사실 장애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 개념을 난 장애인이야, 비장애인이야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중도 장애인도 너 이게 중도 장애야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사람의 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늘 바라볼 수 있다. 근데 특별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떤 한시에 되는 것들이 굉장히 받기 어렵죠. 근데 서서히 또 질병, 질환으로 '나는 이제 장애를 가질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장애도 있어요. 뒤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미 전조 증상이 있죠. 계속 어지럽거나 이런 깜빡깜빡 잊어먹거나 잊어먹으면 좀 다른 거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중도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이제 아주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급하게 어저께까지는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졌다가 한순간에 전신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중도 장애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는 그래 손상 의료적, 사회적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좀 더 인간의 개념으로 크게 우리가 상태, 변화를 보자라는 게 ICF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건강의 개념으로 인간을 바라보자. 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건강이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인간이 건강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아까 장애인이야 비장애인이야 중도 장애인이야 성도 장애 아니라 사람의 상태
또 건강의 상태로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게 이제 ICF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것들로 이제 사람을 다시 이거는 이제 상태를 건강한 상태가 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기능. 신체 기능 물론 중요하죠. 몸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몸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지라는 게 있고, 제가 그거는 조금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 장애야? 50%가 다쳤어? 이러면 너무 편한데, 이제 좀 어려워. 갈수록 어려워져요. 개념은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간짜면 딱 다쳤으면 요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요까지 뿐이면 이제 50%, 팔이 여기까지 가동 범위가 안 되면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움직일 수 없어도 어떤 아이를 난 팔을 움직이 없어도 엄마가 이제 교통사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차를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듯이 처음에는 가동 범위가 안 됐다가 어떤 상황에는 또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인간의 몸은 굉장히 신기하다. 예. 장의 건강 상태를 바라보는 신체 활동 참여가 가운데 이게 영역으로 항상 굉장히 장애인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도 장애인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중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사고를 당해서 마비가 됐어요. 하지. 신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쵸? 하체가 마비되면 중간에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걷기가 어렵죠. 그쵸? 이미 우리가 요출운에 당하셔서 휠체어를 타게 되시면 일단 걷는 게 어렵습니다. 걷는 게 어려워요. 활동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지마비가 생긴 게 신체고, 그 다음에 걷는 게 어렵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요. 참여 때 그랬더니 우리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3층에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면 그분은 일하러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직장으로. 그쵸? 이렇게 한 번에 내가 다치거나 몸이 아픈 거는 맞겠는데 그랬더니 손상이 돼 있고 내가 걷는 게 불편하고 일하러 가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개인의 문제, 그럼에도 난 열심히 재활을 해서 할 수 있는 개인의 나이도 있고, 젊으신 분은 조금 더 많이 응용할 수 있고, 나이 든 분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고 나이나 인종, 성별, 연령, 직업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가 하면 또 환경적인 것. 그 직장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분은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다닐 수 없고 또 그 직장에서 괜찮아. 엘리베이터도 아니 휠체어 타도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어. 앉아서 사무직 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제 났으면 나 같이 당신 다시 사회 복귀해서 일해도 돼.'라는 그런 조직 문화 직장 분이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데. 우리 여기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앉아서 사무직이 아니라 뭔가 이동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분이야. 그러면 약간 어려워. 그러면 그 직장에서는 다시 사회 복귀가 어려운 직장 조직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이런 사고나 질병을 이런 건강은 그 사람에 대한 단순한 기능도 있지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활동, 참여, 또 개인적인 특성, 또 사회적인 인식, 태도, 조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장애 개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떨 때는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은 단순하지 않고 장애 개념도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지 부정적인 거. 다쳤어? 불편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개인의 를 포함해서 자기의 신념을 포함해서 환경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모든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중도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질병, 손상 이런 장애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중도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가족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만 보여요. 상처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이제 걸을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수영도 못하고 예를 들면 스키도 못하고 그것만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을 좀 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 개념은 사실 나중에 가족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가족도 처음에는 그 자녀의 상처나 아픔아 그리고 아주 건강했을 때 모습을 계속 생각하지만 사람은 늘 변화되고 또 한 부분만 볼 수 신체 기능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참여 우리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이 우리 자녀나 중도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들도 이런 장애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론적이고 "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연구 차원으로 당사자분들이나 아주 조그맣게 또 가족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서 그게 제가 책으로 읽었던 거나 아무리 제가 "장애인 소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 압니다. 뭐 죽겠어요. 내일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너무 힘들다."라는 말하고 뭐 약을 드시고 계시고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이렇게 굉장히 힘드신 분을 많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고 또 받아들임에 따라서 그 적응 능력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도장애인 가족을 바라볼 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장애 개념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상처, 어떤 질병, 손상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크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동 그래도 활동할 수 있고 우리 김재수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세요. 저희 뭐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 그쵸? 너무나 많이 전 세계 이 CRP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거를 전파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을 또 바꾸시고 있고 그래서 장애를 좀 더 다차원으로 하나의 우리가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뭐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제 좀 더 사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의 변화는 제가 이제 장애의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변화되고 있는데 잘 가장 큰 게 정체성이에요. 장애 정체성. 네. 인간의 정체성도 여러 가지 나는 굉장히 착한 저는 이제 며느리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 들어오시지만 한 여성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하고 어떤 자식에 따른 부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의 여러 가지 또 조직에서는 리더이기도 하고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듯이 장애도 마찬가지로 나의 여러 가지 장체성 중에 하나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를 보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애의 경험을 장애로 인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특히 중도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트라우마가 엄청 커요. 네. 한순간에 그 굉장히 건강했다가 그게 사고가 되든 질병이 되든 한순간에 이제 내가 어제 사용할 수 있는 다리를 하체를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 경험은 우리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거는 계속 평생 이제 가져가는 경험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장애를 가지게 된 그 경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내가 그거를 장애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인생이 또 바뀌신 분도 계시고 그 안에서 계속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죠. 또 아까 그 ICF라는 걸 얘기하면서 많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를 바라볼 때도 조금 더 불쌍한 사람 이렇게 이제 아까 여기 전지혜 교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지혜 교수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이 없어요, 왼쪽이. 약간. 그런데 이제 저희 같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의사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중증 맞아?"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중증 많죠. 오른손도 아니야?" 그리고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 같으면 "중증 맞아." 이럴 정도로 하지만 전지혜 교수의 농담으로 우리가 이제 교수이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너무 똑똑하신데 이제 전철을 탔더니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이게 팔이 이제 으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치치 불쌍하다면서 돈을 1,000원을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 글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이면 그러니까 괜히 이게 '아 불쌍해 젊은 처자가.' 그리고 이제 1,000원을 돈도 많고 교수이고 하는데도 1,000원을 주고 전철에 앉았더니 1,000원을 주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이게 불쌍하게 보는데 이게 사회 맥락적으로 다르다. 외국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외국은 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많아요. 네. 뭐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 말든 어머 저런 분이 하시지만 굉장히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장애를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아까 ICF를 얘기하면서 제가 환경을 얘기하지만 역시 사회적인 문화, 환경, 또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 태도, 또 우리나라는 CRPD 나오지만 아직도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네. 그거는 쉽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더 심해요. 노인들이 더 장애인을 차별하나요? 본인들도 장애 아닌가? 지금 아까 절반 이상이 장애 노인인데. 아, 맞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많아요.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장애인 복지관 가기 위해서는 한 70 대면 노인복지관 가면 아까 우리 소장님들 차별해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관가 이러셔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늙어가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애인 중에 절반은 65세 이상이고 저희는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노인복지관도 갈 수 있고 우리도 좋은 거지. 근데 그쪽이 이제 문제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장애의 정체성은 장애를 그냥 조금 편하게 받아들면 좋겠다.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의 개성,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이제 요 다르지만 문신도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조폭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옛날에도 몸에 막 전신. 근데 그것도 하나 문화가 됐어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몸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문화도 굉장히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그들은 이제 약간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던 이제 우리가 장애를 예전에는 이제 안면장했지만 그걸 멋지게 예술 작품으로 했던 분들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있죠. 이제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나의 개성으로 얼굴에다가 그 안면 큰 이제 우리가 홍정 같은 것들을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온몸에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도 이제 해외에 보는 것처럼 장애 정체성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왜요? 찾아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온몸에. 뭐 보셨죠 한번? 네. 이게 이제 장애 정체성에 제가 유일하게 잘 보여드리는 이제 유튜브인데 어쨌거나 오늘은 그건 생략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중도 장애를 갖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정체성으로 어쩔 수 없어. 그래 나야 일부러 이동할 수 없지만 하체가 사실 하체가 좀 불편하시면 상체가 발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휘슬을 끄다 보면 또 상체근을 굉장히 해서 우락부락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각장애인 분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하나가 좀 잃게 되면 더구나 하나가 또 발전할 수도 있어서 사실 또 사람은 살게 돼 있다. 예,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적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근데 이제 아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안에 내면을 나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혼자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사실 혼자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래서 가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가족도 제가 너무 이제 이 혈연의 가족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가족의 개념도 굉장히 많이 넓어서 비혈연 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동거인 가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더워서 옷을 벗겠습니다. 네. 그 가족도 굉장히 개념들이 넓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도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중도 장애인의 이제 어떤 우리 목표는 다시 그 장애를 잊기 전의 상태에서 이제 회복 아니면 다시 직장 사회 복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 근데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그죠? 사회적 역할을 맞아요. 저도 그 데이터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도 없어요. 그죠? 진짜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혹시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아마 이제 두 번째 강의에 박정균 교수님도 이제 해외에 많이 다니시면서 했지만 그 사회적인 역할,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사회적 역할을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중도장애인이 가장 좋은 것은 그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던 거죠. 사회의 역할을 한 거예요. 가족에서는 가장일 수 있고 뭐 여성 같으면 뭐 가장 집안에 큰 역할을 했다가 아니면 사회에서도 사회활동을 하다가 중도에 다치면 다시 그거로 복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외국은 80% 이상 내가 아까 보조공학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회에서 전폭적으로 차, 집 개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조, 그다음에 인식,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에 맞게끔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원 가정, 원 직장으로 갈 수 있게끔 완벽하게 세팅을 다시 해 주셔서 이분이 2달, 3달 직장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다시 가시면 좋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중도 장애인이 병원에가 외국에서는 한 많아야 2달, 3달. 근데 우리나라는 30개월, 10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고 사회적 역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돈도 낭비고 돈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망가져요. 그쵸?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아까 사회적 역할로 자존감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얼리긴 하지만 아까 사회적인 다 조금 요약하자면 장애가 이제 중도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장애의 정체성, 장애의 견형을 좀 받아들이고 또 나의 사회적 역할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하는 거죠. 네. 그걸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CRPD죠. 예, CRP들을 해서 모든 교육, 뭐 보조기기, 재활, 가활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장애 인지적 감수성이 돼야지만 바로 이런 사회적 역할로서 장애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통계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이 사회 복귀가. 근데 외국은 80%, 90%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아마 20%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아마 유추건데 15% 20%가 넘지 않을 거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만나신 분은 그래도 장애인 단체에서 활약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집에서 직구하기도 하고 아직도 병원에서 이리저리 재활 난민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원 직장에 복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그거가 어려운 것은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 네. 이게 이제 장애를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부정을 많이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이에요. 이렇게 큰 아까 트라우마나 있을 때 먼저 부정합니다. 그걸 부인해요.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어. 이건 꿈이야. 그리고 이거 있을 수는 없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걸을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이제 부인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데 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충분히 애도하고 부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흔히 바닥까지 쭉 바닥까지 내려앉기. 네. 되죠. 맞습니다. 네. 충분히 그게 없으면 나중에 또다시 돌아와요. 네. 우리가 애도에서도 그럴 때 충분히 "슬퍼하라."라고 마음껏 소리내서 슬퍼하라. 아니면 그때는 아니었고 참다가 나중에 어떤 순간에 또다시 무너지기도 하니까 그 시간엔 충분히 아파해도 되고 부정해도 되고 부인해도 저는 괜찮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제 뇌졸중이나 저희가 약간 예측이 되잖아요. 네, 받아들이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하지만 인정 못 하죠. 나한테 있을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하느님 막 원망하고 뭐 부처님 원망하지만 뭐 좋습니다. 충분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도 좋다. 그래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조금 3분의 1 정도 좀 지났는데요. 이제 중도 장애인 특성은 아마 계속 그다음 시간에도 있지만 중도 장애인을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하지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평범하게 뭐 보통의 인간으로 살다가 어떤 한순간에 예기치 않은 이제 사고, 질병으로 해서 갑자기 엄청난 이제 신체 기능, 마음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장애를 잊게 되는 게 이제 중도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장애를 갖게 된 이전의 삶이랑 이후의 삶이 너무나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중도 장애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일생일대 위기를 경험한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 큽니다. 네. 음. 음. 네. 네. 음. 음. 네. 맞아요. 음음음. 네. 네. 네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제 자립 생활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기 때문에 '왜 가족 돌봄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척수 장애인을 특히 이제 바로 사고 있어서 했던 이제 가족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대소모연을 가지고 이게 부부 또 젊으신 부부 관계도 남성들이 이제 많이 특히 이제 남성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병인 쓰기도 그렇고 그렇게 뭐 약간 신체 민감한 부분에 이제 케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간호사가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어떤 사람보다 얼마나 좋아요. 네. 간호사를 이제 그만두고 남편을 이제 돌보는 건데 그 말씀도 역시 해 주고 아니 어떤 활동 지원사보다 와이프면서 간호사에 대한 전문성도 있으니까 '이분이 케어하면 훨씬 재활이나 심리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척수나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저도 이제 가족의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 당시는 누구도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는 너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다 싫은데 사실 가족도 보기가 사실 힘들 텐데 다 낯선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제 삶에 가족인 사람이 원해.' 하면 되지만 '나는 내 가족이 돌봤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특히 이제 척수장애 같은 이게 바로 그 위기, 급성기나 만성기 이제 우리가 재활 초기에는 그런 것들도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도장애는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일생일대 삶에 있어서 큰 위기다, 위기이다. 음.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직까지 계속 그렇죠. 특별한 경우는 가족 돌봄은 특별한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 아까 선생님 저도 근데 뭐 이런 근데 우리 법이 정책이라는 게 요거 풀면 다 풀어지고 막 이래서 예외 조항을 하나 두면 이거 되죠 막 이렇게 돼서 아예 막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유연하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당사자 중심이잖아요. 그 당사자가 원하면 네 그 대신 이제 모니터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가 이제 가족이 한다고 해 놓고 잘 안 해.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시지만 외국의 가족 돌봄은 지금 만약에 시간당 10,000원이다라고 하면 가족 돌봄은 그 똑같은 돈은 아닙니다. 네. 예. 한 50%나 60% 정도로 약간 금액 차이는 외국의 가족 수당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도 장애인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신체적인 기능보다는 중도 장애 때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죠. 네. 마음의 상처가 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했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이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다.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가장의 역할을 내가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부모의 역할을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다시 사회 활동을 내가 지금까지 하다가 이랬다가 못 했을 때 그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신체적인 기능이나 정신이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몸이 많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면 다시 몸도 좀 많이 아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다 다시 한번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적응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시간에도 아마 재활이라는 거 굉장히 얘기하겠지만 중도 장애인 그래서 단지 의료적으로 좀 더
예, 의료 기능 너무 중요하죠. 의료적 재활. 우리나라 의료적 재활 잘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병원 수준은 전 세계 거의 탑입니다. 예, 급성기에서는 아주 굉장히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고관절이 나가 뭐 맞거나 뭐 했을 때 잘 재활만 하면 다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안 됐을 때 더더더욱 인제 기능 제2차 장애라고 얘기하죠.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이제 저희가 예방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료적 재활 또 아까 심리적으로 다시 교육, 사회, 직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속히 아까 다시 내가 살던 가정, 지역 사회로 복귀하도록 해 줘야 되는 이렇게 전인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중도 장애인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의료적 재활 병원에 오래 있으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희망 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상태가 어떤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으면 병원을 퇴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외래라든가 지역 사회에 재활 서비스가 빨리 좀 많이 활성화돼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사회 내가 원할 때 물리치료나 재활, 방문 재활 서비스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뭐 돌봄 통합지업에서도 방문 재활 서비스가 계속 얘기돼서 반드시 병원 가거나 이런 물리치료 받는 것도 아니라 만약에 원하면 집에서도 방문 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척수 뇌졸중 외산상 뇌손상이나 뭐 시청각은 없는데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니까 아까 이제 88%가 사실 선천 쪽이 아닌 후천 쪽으로 사고와 인제 질병으로 되는 경우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발달 장애인 정책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이꼴 발달 장애인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정도로 필요하죠. 왜? 발달 장애인은 평생 지원을 하더라는데 인구적으로 보면 거의 90%가 중도 장애인의 친구는 그런 재활 서비스나 이런 재활이 뭐 아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보조기기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더 저희 장애인 정책도 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전에 이제 발달 장애인은 굉장히 지원이 좀 난이도가 있어서 그쵸?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체 장애 쪽에서는 휠체어나 보조기기나 우리 IS 진영에서도 많이 지원할 수 있지만 발달 장애, 특히 도전 행동이 아주 심한 발달 장애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들을. 활동 지원사가 할 수가 좀 어려워요. 그분들은 의사소통이 좀 어렵거든요. 그분 자폐 스펙트럼이나 도전하는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분들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인 같은 거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활동 지원사는 그래도 인지 장애가 우리가 중도 장애는 있기 때문에 "나 이런 거 해 줘. 이 휠체어 이렇게 해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활동 지원사한테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발달 장애인 같은 지원자가 그렇게 의사소통이나 그런 난이도가 없어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 종사자를 좀 더 양성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 환경, 보조기기, 또 재활, 전반적인 재활 이런 시스템이 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도 장애인은 쪼끔 더 설명하면 되고 중도 장애인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중도 장애인은 재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회 복귀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자립이라고 얘기해요. 자립. 네. 근데 혼자 사는 건 절대로 아니고 아무런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립은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거. 네. 내가 내 자율성을 갖는 거. 내 삶에 내가 좀 자유롭게 사는 것. 저는 쉽게 자립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율성.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고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대로 좀 살 수 있는 것.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제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자립생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 크게 자립이라면 그 안에 돌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재활이 너무나 중요하죠. 진정한 재활이 되지 않으면 아까 의료, 심리, 교육, 직업 재활이 되지면 우리가 자립생활이 뭐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재활이냐 자립이냐 이런 아까 이분적이 아니다. 개인이나 환경처럼 우리가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고 다 필요한 제도들이나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약간 이게 노란색으로 쳐 놨는데 자립은 그동안 신체 장애이든 발달 장애이든 정신 중도 장애이든 내 삶에서 어쨌거나 신체적인 제약으로 선택권을 보고서 우리가 병원에 있거나 이러더라도 그래도 내가 살던 삶, 내가 주인에서 사는 삶, 그리고 자율성,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는 게 자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도 필요하고 또 아까 돌봄도 일정한 돌봄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너무 재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아마 이제 두 번째 강의에 박준규 박사님도 재활학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재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흔히 최대한 다시 한번 이제 대2의 생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대표적인 척수장애인 분들은 그 사고 당한 그 날이 제2의 생일이다라고 해서 누구신지 아시죠? 땡땡 분은 본인이 만약에 1월 1 일인데 자기가 이제 사고를 8월 15일 날 당했다. 그러면 8월 15일 날 자기는 다시 태어난 날이다라고 해서 자기는 8월 15일 날 그때 생일 파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척수장애인 그 당사자분이. 그래 놓고 이제 어쨌거나 그 크게 그런 분들이 익숙하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일 수도 있지만 다시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분도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그런 재활 환경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30년 전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우리 장애인 정책이 그동안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 정책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지금 2000년부터 25년 정도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재활이나 이쪽에 중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보조기기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이 88%나 되는 우리 중도 장애인에 대한 또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재활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점점 사고로나 질병으로 시각을 잃게 되면 그분들은 재활은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병원에는 안 가시는 거죠. 병원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이제 흰 지팡이를 가지고 생활하는 이제 혼자서 생활하는 자립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만 척수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병원과 친해지시는 병도 있고 중도장애도 아니면 한번 이제 중도장애에 대해서 병원을 안 가시지만 아까 재활 훈련이 필요하시는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빼놓고는. 그래서 그 재활 과정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근육장애도 마찬가지죠. 네. 맞죠. 네. 거의 다 이제 성인 이후에 점점점 근육이 약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중도장애 할 때 너무 신체장애 쪽만 얘기해서 저는 정신장애도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질환, 정신장애도 언제 발생되냐면 거의 20대 초반이 제일 많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정신장애, 정신질환을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딱 20대 초반, 30 대에 가장 활동할 때 정신질환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많은데 그게 정신장애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스트레스다, 우울증이라 생각하지만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평생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도장애 하면 척수, 뇌졸중, 뇌전성 하지만 또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에도 굉장히 크다. 근데 그분들이 또 오랫동안 약을 드시기 때문에 또 뇌에 관한 정신질환자를 가지시면 몸도 신체 내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시거든요. 일상생활이 못 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하루 종일 3일 내내 자기도 하고 이분도 중도장애 맞아요.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저희가 다 포괄해서
예, 그분들도 포괄해서 사회적 복귀, 회복 이런 관점을 같이 조금 더 중도 장애도 저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중도 장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재활은 아마 그 심리재, 사회, 직업, 교육, 신체 재활제랑 같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중도 장애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신체적 의료 재활은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심리 재활이고 저는 이게 가족한테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네. 우리 가족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외국은 보면 이미 병원에 갔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다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손상이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가족과 함께 상담이 들어가고 진행 사항을 가족과 함께 계약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도 가족과 함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퇴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서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그래서 병원도 이젠 단순하게 치료만 아니라 이미 이분이 병원에서 나가셔야 되잖아요. 병원은 퇴원할 때 이분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의 삶을 좀 바라보도록 의사, 간호사도 의료진도 좀 변화되는 게 의료적 재활이라고 봐요 저는. 치료는 그냥 당연히 의사는 치료하지만 그래도 병원에는 한두 달이지만 이분은 20 년, 30 년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족과 함께 이거 의료적 재활 고 상담을 병원에서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의사가 그리고 우리가 의사나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얘기해 주는 이분에 대한 이 병이 어떤지 교육 재활 그리고 뭐 심리적 재활도 그때 간호사 오랫동안 이런 환자를 많이 봤던 그 의료진의 아니면 우리 동료 지원 예 우리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는 동료 상담 이런 걸 해서 심리적 또 이런 재활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저는 꽃은 직업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을 하게 되면 좀 잊어. 피곤해. 네. 그리고 '나도 산다. 뭐 다 필요 없어. 와서 일해야 돼.' 일이라는 게 제가 뭐 1 시간 2시 됐던 직업적 재활이 제가 꽃이다. 네. 어쨌거나 신체적 기능, 심리적, 교육 재활하고 나중에 우리의 목표는 다시 내가 사회에 복귀해서 내 역할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루에 8 시간 일을 못하면 이 4 시간은 4 시간의 일을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사회적인 활동,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적 재활이 가장 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쪼끔 이제 중간에 반이 넘어서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제가 오면서 중도 장애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도 그 아픔을 같이 함께 겪게 된다." 더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말도 많이 "내가 대신 아플 걸. 내가 대신 사고" 한창 나이에 저를 내가 나이 든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야 되는데 나라도 뭔가 이렇게 "내 거도 뭐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은 많이 하시죠. 가족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그 아픔을 더 아니면 "함께 하는 게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족의 어려움, 가족의 역할하고 되시면 가족의 문제는 그 중도 장애 발생한 출현 시기가 언제에 따라서 좀 더 어렸을 때냐 아니면 진짜 20대 한째냐 아니면 30대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아픔이 다 똑같겠지만 이 장애 그 가족의 구성원이 그 중도 장애를 얻게 된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그때마다 접근성이 달라요. 특히 아동기일 때 중도 우리가 특히 이제 18세 고쯤 학년 때는 더 그 이제 진료의 문제도 있고 가장 큰 게 20대 자녀가 이제 사고에서 중도될 때는 가족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가족을 이뤘을 때 또 가장으로서의 그때 중도했을 때는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거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가장일 때는 가족이 이별하는 수도 있고 네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하면 뭐 배우자도 힘들고 또 가족이랑도 떨어지고 자녀들은 그때 함께 못했던 죄책감도 느끼고 있고 일단 장애의 출현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가족 구성원 간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하게 우리가 이제 장애 정도가 아까 원인 정도도 전신 마비인 경우 또 하체 우리가 어떤 이제 뭐면 이제 하 하체 마비면 '아 예쁘게 다쳤다.' 이런 얘기하시고 전신 마비 아니게 다행이다. 그리고 왼손을 상하면 '오른손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한쪽 마비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양쪽 못 쓰는데 그래도 왼손이 다쳐서 아니 오른손이 그래도 왼손 마비이면 그래도 오른손 마비 '그래 다행이다.'
라고 이제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졌다. 이렇게 해서 장의 원 정도에 따라서 저도 이제 종교는 없지만 그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다 다행이다. 더 많이 다칠 수 있었었는데 예를 들면 차가 엄청 고장 나서 정말 사망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이게 제가 실제로 가족과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종교도 가지고 계시면 종교가 없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희망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라고 저도 굉장히 감동받으게 다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고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족의 저희가 자원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자원이에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런 가족이 있는지 또 가족이 없으면 이웃이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족, 이웃 또 사실 가족만은 얘기하지만 이웃, 법, 친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힘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족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이제 적응할 때 차이가 있다. 어려움만 이제 몇 가지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알면 요걸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일 큰 게 간병이에요, 간병. 이 간병비가 너무 큽니다. 이제 병원에 하면. 이 간병비 해결은 국가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병원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700만 원이 간병비입니다. 그쵸? 예를 들면. 그리고 24 시간이면 간병비가 이제 뭐 300 아니면 400 씩 되니까 간병비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간병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가장에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와도 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가족 간병비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 이제 가정 부모 네 있습니다. 네. 간병비는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인제 저희는 수급자고 요번에 이제 간병 통합 있어서 그 병원이 또 많지 않아요. 갔더니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가 봤더니 가족은 거기 병원에 병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면회는 밖에서 보고 이제 침대 한 4 군에 간호사가 3 명, 4 명에 간호사가 1 명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누워 있다. 그러면 벨을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화장실을 이제 데려다 주고 이런 병원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1대1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간병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아시잖아요. 계속 옆에 있어 가지고 화장실 가거나 식사할 때나 도와줘야 되니까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해. 그래서 전문 간호사가 하는 게 낫죠.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전 좋습니다. 네.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그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옆에다 쪽잠 자 가지고 더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어. 있죠, 있죠. 누구 있죠. 네. 가면 얼굴이 더 이렇게 돼 가지고 어쩔 때는 이렇게 침대가 바뀌어 있어. 너무 피곤하니까 간호사 여기 침대 있고 본인이 이제 돌아다니시고. 너무 피곤해. 가족이 돌봄이 감이 너무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간호사가 병원에 입원하면 1대1은 아니래도 3대 4 에서 간호사가 간병을 해야 된다. 간호사는 가족한테 굉장한 심리적, 신체적, 수면 제가 나중에 했지만 제일 큰 게 수면 부족입니다. 네. 가족의 돌봄할 때 가장 큰 게 수면 부족이고요. 수면 부족이 될수록 다 다운돼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소진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단 무조건 주무십시오 그래요. 수면제 약 드시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셔야 돼. 가족 소진의 예방의 가장 큰 거는 그 가족한테 잠을 자라고 해요. 병원에서 자지 말아라. 최소한 뭐 이틀이면 집에서 편하게 자야지만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은 모든 게 다 망가져요, 심리 정서가. 그래서 수면이 제일 크다. 근데 이제 간병 나오다가 했지만 일단은 그 뭐 내가 이제 아픈데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자는 게 우리 그 이한테 미안한 것 같아. 근데 미안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집에 가서 자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더 힘을 내서 돌볼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간병 때문에 병원에서 자거나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도 없어야 되지만 가족한테 가장 어려운 게 수면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잠시 그 돌봄 가족이 지원할 때도 "잠시 멈추라."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잠시 멈추고 자기도 챙기고 제일 먼저 이거 자라. 집에서 편히 자라. 한 10 시간씩 자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소진 예방에 가장 충분은 충분히 자야 된다. 네. 8시간 이상은 자고 와야지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간병할 수 있지 아니면 다 짜증 나는 거야. 뭐 이제 좋다가도 막 피곤하면 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소득으로 이제 간병이나 이제 간병 얘기했으면 이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도 다 하죠. 아까 이제 가장 큰 게 가계 수돈 또 간병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배우자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안 함으로써 그쵸? 간병하면서 그 경제도 손실이고 또 간병비도 나가고 이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약값은 기본이고 간병비가 3,400 많으면 500만 원씩 나가는 게 그 가장 어려서 다 수급자 되시고 뭐 이혼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정 모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가족 전체가 빈곤화되는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가족이 어려운 것은 이미 중도 장애가 됐다 해서 접근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동했던 뭐 전철 차도 탈 수가 없고 차도 개조해야 되고 집도 그렇고 내가 원하던 복지시설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 퇴원 후에 아까 재활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중도장애인들 재활치료를 받기에도 사실 어려운 현실이라서 이것도 이제 아까 당장 바꿔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관이나 장애복지나 노인복지관도 정말 중간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장애 노인들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간중간 하면 이제 아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관의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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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겠죠. 네네. 지금 서울시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개인 예산제는 약간 한계 있어도 네, 많아요. 네. 네. 요번에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그래도 역시 특별시 맞아요. 어. 맞습니다. 20%. 근데 이제 개인 예산제가 그래도 될지 안 될지만 20%도 되고 처음에는 10%였다가 네, 개인 예산제가 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개인 예산제가 되면 이런 간병이나 아주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치료사래서 그래, 치료사. 어, 치료사가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약간 일본에서 그 이제 했지만 거기는 이제 운동 처방사 그래서 치료사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병원 의사가 그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이제 우리 재활치료, 재활체육이면 사실 체육이라는 재활체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스포츠센터 가서 막 달리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의사, 운동 처방사라고 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눕히는 분이 아니에요. 의사는 병원에서 치료만 하시는 분이야. 근데 실제로 딱 나오면 제가 이제 그 병원에 딸린 체육관에 이제 직접 갔었는데 중도장애 이제 나오셔서 퇴원하기 전에 퇴원한 분도 전에도 활동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척수장애이든 이제 그런 분들도 그 병원에 딸려 있는 체육관을 같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의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도 앉아 계시고 운동 재활 체육사도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운동 처음에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상담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저는 그냥 구경으로 오는 주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지켜보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운동을 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의사가 그런 것도 굉장히 놀래. 우리나라 의사가 그러나? 근데 너무 바빠. 우리나라 의사는 병원에서 몇 살 하루에 200-300명씩 해야 되니까 뭐 1분씩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게 없죠. 근데 본인이 직접 치료하고 나서
치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분이 좀 나으시면 이분이 이제 실제로 운동하거나 가동하는 거를 직접 그 체육관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운동을 제안하시는 분이 계속 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인데 "이거 어떠세요?" 했더니 자기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기는 아니다. 이 운동 치료사나 이 당사자가 중심이다."라고 이제 그 의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거기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냥 병원에서 치료한 사람, 또 체육관에서는 아까 재활체육사, 재활체육 지도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운동이 막 격한 운동이 아니라 가동 범위를 약간 넓히고 이제 편마비면 이제 수영도 만약에 한쪽 오른쪽을 못이면 왼쪽으로 약간 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굉장히 좋죠. 수영장도 아까 이제 수영장도 약간 따뜻한 물이 좋으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로 이제 편마비가 이제 걸어 다니기가 어려우시니까 한쪽으로 수영할 수 있는 방법. 또 왼쪽 마비랑 이게 다 도구들도 다 다르고 1:1 그렇게 맞춤형으로 재활해 주는 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3-4 군데 양평과 교통과 재활협회 몇 개 없죠. 전국에 한 5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외국은 그때 이제 제가 갔던 조그만 시골에 있는 우리나라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5개 6개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럼 병원 옆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옆에 조그맣게 우리 재활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치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 물리치료사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의사가 이제 간단한 처방만 해 주면 이 사람은 수술했기 때문에 왼손 만약에 어깨가 움직이기가 어려워라는 것만 쳐면 그걸 가지고 그분에 맞는 그분과 운동할 수 있는 그 운동 프로그램을 짜 주고 계속 보더라고요. 그걸 같이 한번 또 의사와 같이 당사자와 가족이랑 계속 연습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재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처음부터 아까 병원의 입원부터 또 퇴원하기 직전, 퇴원하고 나서 모든 게 함께 가족이 힘들어요. 그걸 함께 해야지만 된다. 그게 가족이고 가족의 역할이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중도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럼 본인들이 치료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왔을 때 종합적인 심리재활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갖 당사자들이 해내야 되는 본인의 다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거를 지켜봐야 될 가족들도 역시나 같은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변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도장애인 가족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병원에 막 와요. 네. 오는데 점점점 뜸해지는 거지. 네. 뜸해지는 거고 초기에는 가족과 지지를 계속해서 "고생 많아." 그러고 하다가 이제 길어지거나 이러면 점점 다 힘든 거야. 그리고 잘 오지도 않고 그것들이 굉장히 또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분도 굉장히 여행도 좋아하고 이제 음악, 기타를 치고 좋아했지만 그런 동화의 몸도 안 가시는 거지. '나는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모임들도 점점 더 안 가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시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랑 가족도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면서 더 힘드시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족도 있는 것도 있지만 친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어서 저는 사실 정서적, 심리적으로 이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좀 더 우리가 말이 가족들이 되게 고립되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한마디 해 주는 게 그렇게 좋고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이제 그런 저도 가면 무슨 말을 하지만 그냥 가서 옆에 있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안 온다고 또 막 이러셔요. 근데 가면 그래서 제가 그분도 약간 또 어떻게 힘들었더니 "그냥 가서 앉아만 줬으면 좋겠다 내 옆에." 네. "휴게실에 그냥 와서 그냥 옆에 손잡고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사자일 수 있고 종사자도 있고 특별히 내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우리 이제 가족과 가족의 그 지원자 종사자도 있고 또 우리가 아시는 분은 그냥 가끔 초기 재활 단계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는 옆에 그냥 있어 주고 손잡아 주고 들어 주고 힘들어하는 거 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도장애인 어려움은 아까 뭐 경제적 이런 것들은 돈이 많으면 해결이 되지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가장 큰 게 아까 심리, 정서적인 거 아닐까 싶어요.
혼자 다 담당해야 되는 것.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힘이 되지만 일단 그 가족이 힘이 없으면 지원하기 어려운데 가족마다 굉장히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가족의 어려움일 때 그 우울증에 약을 드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 만났던 10 명의 가족 중에 8 명이 다 부모들이 특히 엄마가 어머니가 이제 전적으로 돌봄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척수장애 남성 자녀다 그러면 부모님, 어머니가 왜냐면 아버님은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90%가 어머니가 이제 가족 그 재활 초기 때 간병을 하다 보니까 거의 우울증 약을 거의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립감을 많이 느끼시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약이나 해서 다 약을 드시고 계셔 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오랫동안 되면. 그것들을 한 6 개월 정도 한 3-4 개월이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네. 웬만했으면 그래도 한 3 개월, 6 개월이면 그래도 다시 힘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그다음 나온 소진이야, 소진. 우리가 번아웃. 완전히 나한테 이 정도 기름이 있었는데 완전히 태워 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소진하면 다시 뭐 우리가 이제 기름 운전할 때도 우리가 뭐 쪼끔 비상불이 있을 때 그때 기름을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방전되고 나서는 이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진 예방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 있을 때 채워 주셔야 되거든요. 어. 근데 쪼끔 내가 될 줄 알고 계속 되면 완전히 번아웃 되거나 소진이 바닥이 드러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 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우울증 고립감이 가장 크다. 특히 제가 이때 가족의 어려움에 가족을 이렇게 보면 가족의 구성 간의 그전에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도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족은. 그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짜잔 잘 지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은 오랫동안 해왔던 역사가 있어야 돼. 함께 밥 먹기, 함께 영화 보기, 함께 대화하기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되는 거지. 안 하다 가끔 하면 "무슨 일이야?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가족이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 그런 관계의 행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족의 마지막 이제 가족의 소진 예방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혼자 떠들지 않게 여기 얘기해 주고 이제 가족의 소진을 예방해서 우리 가족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가족을 바라보는 이론이나 관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관점이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요 그림 하나로 제가 가족을 설명드리거든요. 가족은 가족의 기능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가족은 굉장한 기능을 해요. 가족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 경제적으로. 내가 안 벌면 너가 벌어도 돼. 아니 같이 벌어도 돼. 근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좀 힘들면 자식이 또 돈을 좀 벌어 줘. 이럴 수도 있어. 경제적으로 사실 도움이 되고요. 또 사랑, 애정, 함께 정을 나누는 애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랑을 사랑할 수 있죠. 이 가족은 가장 큰 기능은 애정이죠.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충분한 사랑, 전적인 사랑. 우리가 가족이 아이가 살인을 했어도 내 아이는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애정. 그리고 일상생활 밥을 같이 먹고 또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을 자고 또 내가 누군지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키우는 자기에 대한 것. 그리고 여가, 함께 생활하는 거. 여행도 가고 같이 외식도 하고 영화도 이런 외거든. 그다음에 함께 가족 교육.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아정에서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교육도 그 안에서 받는 거고 또 부모한테 이런 것들도 가정 교육고 그 안에서도 형제자매가 있으면 형제자매끼리 있죠. 형제자매끼리 이제 그 사이를 배우는 거죠. 자식이 많이 있는 형제가 사이가 괜찮아요. 외동들이 여기 외동이 있죠. 요즘 외동들이 많아 가지고 애들이 쪼끔 자기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같이 식구들이 많이 5 명이면 눈치를 보고 서로 적당히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자는 사람보다 5 남매, 8 남매. 우리 국장님은 남매가 어떻게 돼요?
아, 역시 성격이 좋아요. 사남매는 돼야지. 네, 외동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화가 좀 안 돼서 그래. 네. 혼자서도 약간 양보할 수도 있고, 장녀나 장남은 동생을 좀 보살펴야 되고, 또 동생들은 조금 모르지만 또 이게 윗사람을 좀 봐야 되고, 이런 사회화, 이제 기능들이 아니지만 10년, 20년을 살아온 가족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여지는 거죠. 가족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족의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가족이 한부모도 있고 우리가 미혼모, 비혼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장애를 가진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외국에서 온 엄마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또 개인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가족의 특성은 굉장히 많지만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살다가 온 가족도 있고, 뭐 이게 얘기가 한도 끝도 없는데요. 가족은 그 구성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다 달라요. 가족끼리 아까 예를 들면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이런 가족이면 한 번도 가족끼리 여행 간 가족이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가족이 함께 저녁 시간을 밥을 먹지 않아. 어려워. 이런 가족들인가 하면, 아니면 또 그래 일주일에 토요일만은 가족이 한번 밥을 먹어야 돼. 이런 가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기능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족에 따라서 그 가족의 응집력, 적응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도장애인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응집력을 좀 키워야 된다. 중도장애인 가족분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가족일 수 있고 계속 위기가 진전될 수 있어요.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응집, 힘을 키워야 돼. 지금까지 힘이 없었어도 더 힘을 키워야 되는 응집력, 레질리언스라고 탄력성을 또 핵보약해야 돼. 유연성, 탄력성. 가족이 다시 일어나야 돼. 우리가 스프링을 이렇게 늘렸을 때 가운데 다시 왼으로 딱 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거야.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제 다시 안 돌아와요. 이게 이제 응집력이라 하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가족의 기능, 원래 했던 기능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응집력, 탄력성을 회복해야 돼요. 가족은 그런 탄력성이 있거든요. 또 있다가 잘 몰랐는데 또 발견되기도 해. 그래서 중도장애인은 우리가 그동안 못 찾았지만 참 부족했으면 그런 응집력, 가족 탄력성을 다시 찾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노력해야 돼. 가족은 구성원이 부부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고 형제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부부 사이는 좋은데 가족끼리 애들이 막 싸워. 그렇죠? 가족에서도 큰애랑 또 큰애랑 만약에 중간에 있어. 여러 가지 가족 안에서도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의 상호작용인데 이 가족을 면밀하게 봐서 이제 가족이 어려울 때는 이제 가족 상담하시는 분은 가족을 이렇게 주의를 보거든요. 이 가족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에는 부부는 별 부부가 안 친해. 근데 엄마와 자식들은 친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중도 장애를 가진 자녀는 이 사람이 가장 영향을 발산하는 엄마야. 예를 들면. 그럼 아니면 가장 위에는 형이야. 아니면 자기를 이제 동생이야. 이런 가정 안에 가장 힘을 낼 수 있어요. 그 조직, 이게. 발견해서 같이 상담을 다 합니다. 가족 상담을.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가족의 경험 시기, 이런 가족이 중도장애가 발생했던 단계, 그리고 특성, 기능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에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가 욕구사정을 있을 때 그 사람의 강점을 보잖아요. 이 사람은 부정적인 강점을 보고 장점을 보는 것처럼 가족도 똑같습니다. 그 가족은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맨날 라면만 먹지만 굉장히 행복한 가족 있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돈은 많아. 막 하지만 굉장히 다 따로따로 놀아. 이런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강점을 보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원을 해주는 게 바로 가족의 상담이 가장 핵심이고, 가족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런 강점과 장점과 이 가족이 해내야 될 과제를 이렇게 주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교육을 들으신 중도장애인 가족도 계시고 지원자도 계시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족은 강하다.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응집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가족은 다시 한번 그거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중도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들은 이런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가족을 자원으로 보고 그 가족한테 조금씩 해낼 수 있도록 함께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족 상담에서 약간 기술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은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당사자가 쓰고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가족 지원이 없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당사자주의는 그래도 가족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가족 지원 센터도 많이 생겼고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가 좀 아쉬운 게 많죠. 네, 없어요. 종사자들도 없고, 요 가족 지원 센터가 생긴 게 발달 장애를 둔 부모들이 가족 지원 센터가 필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중심이 중도 장애인보다는 발달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중도 장애인 가족 지원도 있어요.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역시 가족 지원이 있지만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왜 제가 얘기했던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족을 접근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가족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가족은 자원이고 힘이기 때문에 가족 지원은 굉장히 중요해서 세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은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 지원, 사회적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가장 필요한 중도장애는 휴식 지원인 것 같아요. 휴식 지원. 제가 중도장애인 가족들 만났을 때 그 가족들은 쉬고 싶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딱 일주일만 아니면 2박 3일만 나 안전하게 우리 가족이나 중도를 가지면 나 정말 2박 3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고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휴식 프로그램. 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100% 완전하게 이 이제 중도 척수장애나 발달장애 아이를 돌봐주고 부모들은 정말 2박 4일 완전하게 쉬게 해줘요. 완전 이제 같이 캠프를 가도 완전하게 이제 쉬게끔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 가족 휴식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1년에 지원하는 게 23만 원 정도? 가면 이제 휴식 프로그램이 있어서 캠프도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있는데 사실 조금 그런 아까 중도장애인에 있는 가족들에서 그런 휴식 프로그램, 캠프나 이런 해서 자조 모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잘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역량 강화 제가 아까 가족의 기능 얘기하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 가족들 역량 강화 좀 어렵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 가족들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중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다시 일어서서 사회복귀 힘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통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당사자의 자기 역량이라고 하면 가족들도 마찬가지. 가족들이 원하는 것. 가족들도 우리 그 중도 장애를 가진 우리 가족 구성원이 다시 힘을 가지고 사회에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게 가족의 역량이고요. 이게 이제 가족의 역량은 우리가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가족 상담가가, 의사가, 가족 치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 당사자 가족 스스로가 나의 삶의 영향과 힘을 느끼고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 아까 역량 강화, 회복 탄력성, 응집력 이렇게 하는 게 가족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가족 역량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저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도장애 가면 막막해요. 그쵸? 중도장애는 이게 뭐지? 보조기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정말 정보가 중요해요. 정말 그리고 처음에 샀던 보조기구 다 못 쓰세요. 그쵸? 회장님. 그때 오시면 자기가 안 맞아. 비싸게 좋은 것 같아. 그때 이 아픈 마음을 환자들을 이용해서 비싼 거를 막 유도해.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버려. 저 구석에 먼지 앉아 있어요. 아니야. 그때는 그냥 싼 거 쓰셨다가 병원에 있던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해서 나중에 이제 상담 받으시고 사례에서 봐주셨는데 병원에서 이것저것 사시는 거 다 버려요. 못 쓰셔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때는 환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필요한 자원 정보, 특히 보조기구 뭐 어디 가야 되는지, 특히 이러면 낫더라, 어느 병이 좋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이제 척수액 이런 거는 이제 이 병에 대한 것도 좀 정확히 알고 회복 가능성도 알고 이런 것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능력이 가족의 역량 중에 하나예요. 정보 제공하는 거. 어떤 보조기를 해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 가면 주거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정보들을,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는 그런 매뉴얼에서 중도장애 나왔을 때 장애 그 정도별로 뇌손상인지 척수인지 이런 거에서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기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회 참여 어려운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이제 우리 그 훈련, 자리 훈련, 또 휠체어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목록화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때 굉장히, 그리고 두 번째 어렵습니다. 내 가족이 여러 가지 이 말 듣고 다 귀가 이제 팔랑귀야. 여기도 맞는 거 여러 것 같아.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계속 있으면 나아질 것 같아. 병원을 전전합니다. 병원을 나오시거나 그런 결정은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다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고, 그때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능력, 그리고 이제 달라진 몸과 단체전 신체 정치 때문에 사람을 많이 안 나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내가 어렸던 회사 찾아가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직접 용기를 가져가서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가족 노력하고 사회는 물론 직업자리나 기업주도 지원해서 요즘 다 해주잖아요. 기업주 해주고 뭐 고용장려금도 있고 해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원 직장을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만약에 안 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직장을 찾거나 직업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다 가족의 역량 강화로 보면 된다. 네, 두 번째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긴 해요. 우리나라 가족 지원 센터에서 저는 뭐 우리 당사자들 두고 자조 모임처럼 많이 하시지만 저도 장애인 어려운 그 가족의 자조 모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적중하면 그 부모들끼리 그렇게 정보 제공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그러나 이제 미리 조금 극복하신 분은 가족끼리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끼리 자조 모임, 또 그런 가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가족 가족의 동료 상담, 부모가 이미 같았던 그 자조 모임을 그런 걸 여기서 만들어 주셔서 정식으로 부모들, 가족에 대한 자조 모임, 또 거기에 리더가 될 수 있고 올바른 정보와 잘 적응을 했던 할 수 있는 그런 자조 모임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가족 휴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국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캠프 가서 노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고. 왜? 다시는 이렇게 여행 못 갈 줄 알았는데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거든. 다 휠체어도 지원하고 다 하면 나는 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족 지원 프로그램, 휴식 지원 프로그램, 뭐 캠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가족 지원 사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요? 준비를 너무 좋잖아요. 한두 가족이 타라면.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캠프라지만 굉장히 잘 꾸려서 그래도 몇 가족이 가서 자조 모임 겸 거기 가족 지원 아까 역량 헬스 프로그램 겸 또 그 안에서 정보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고, 저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친한 이웃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안 오시겠지만 그 내가 가장 친한 동료, 직장에 있을 때 나를 가장 친했던 종료도 초대해서 같이 일하면 내가 그 직장 갔을 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근데 직장 동료에 여기도 있지만 한 명은 있잖아, 좀 친한 사람. 그러면 그 직장 동료로도 오면 또 가족과는 다른 동기로서 맞는 그분도 와서서 나도 지금 장애였지만 그래도 나 지금 일도 가능하고 또 그런 얘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친구, 동료들, 직장 동료도 한번 같이 하는 것도 약간 색다르지 않나. 지금 가족 얘기를 지금 중심으로 하지만 비형식적인 혈연 관계가 아닌 그런 모임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그 ICF 얘기를 하면서 장애를 바라볼 때 개인의 문제만 보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된다. 그 환경적인 요인이 바로 가족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진 예방이 이제 오늘 어려운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어렸던 소진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가족의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 결론을 어떻게 썼나라고 봤더니 별 얘기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안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도장애인 가족들이 했던 말들이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쉬고 싶다. 네, 잠을 자고 싶다. 이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그분들이 제일 얘기했던 게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이렇게 자도 돼요?" 나는 막 얘기를 해요. 했더니 "이기적이 아니다. 이기적이 아니다. 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가족이 행복하다.' 전 옛날부터 그게 제 어떤 사명감?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가족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된다. 네.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그 심리적 지원 뭐 돌봄 부담 완화 또 현실의 목표 이건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이렇게 해서 소진 예방이 있는데 소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는 번아웃 하면서 다 태워 버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조그마한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없는 거.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울증, 수면장애 있으면 나중에 현상은 무기력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소진의 그 행태는 다 귀찮은 거야. 다 귀찮아.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잠자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단 하나 단 5 분만 산책하라고 얘기하잖아. 5 분을 산책하기가 어려워요. 나가기도 다 귀찮 근데 어느 게 달라지면 산책을 나갑니다. 내가 5 분만 갔다 오라 그래. 문방만 나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딱 문방만 5 분만 갔다 오면서 돼요. 그러니까 진짜 소진이 번아웃이 진짜 무서운 건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껌껌하게 불 꺼 놓고 집에 만 누워 계세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저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증상은 이게 소진은 무슨 뜻이다? 진짜 무기력해지는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소진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소진을 예방해야 돼요. 기름이 한 10% 남아 있을 때 넣어야 돼, 에너지를. 그래서 너무 많이 바닥까지 가지 않도록 하면 증상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먹지 않습니다. 자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이 몇 개 리스트 나오는데 제가 요거 두세 개 있으면 이제 소진이 오는 정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잠이 잘 안 오는 거야. 계속 불안하고 이런 거. 그리고 우울하고. 식욕도 땡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싶어. 내가 진짜 빵을 엄청 좋아해. 맛있는 빵이면 막 이래. 근데 빵을 갖다 줘도 먹고 싶지가 않아. 이런 게 이제 소진이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중도장애인 병원에서 오랫동안 돌봄하셨던 가족분이 대표적인 거. 내가 좋아했던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어, 그분은. 근데 골프를 안 지가 1 년이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저씨분이. 그래서 골프를 치고 싶대요. 근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기운이 됐던 것 같아. "안 친 지가 1 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잔디 어렸을 때 잔디가 그립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더니 다시 골프를 치고 싶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쪼끔씩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증상들은 이런 증상들이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으로 요거 잠깐 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장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중요한 건 저는 상담을 받아도 좋고 아까 자정 모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시간 딱 10 분만. 병원에서도 그렇고 나가셔서 저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그 병원 말고 1층 카페에 좀 나와서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꽃이 보이거나는 딱 커피숍 가거나 해서 딱 한 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단 10 분만 내 시간 갖기.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가족들도 꼭 필요합니다. 10 분만 아까 5 분만 산책하기, 10 분만 커피 마시기, 음악 듣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심리적 지원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한마디 얘기를 해요. 말해라. 말해라. 어. 그 중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한테 "나 힘들다." 이 엄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리고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신대요 엄마가. 힘든 것 같은데. 그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한테 가족 돌봄을 하는 가족들한테 "얘기하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이것도 그 당사자한테 얘기해도 됐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 감정을 얘기하셔야지만 이게 약간 소진이 예방이 됩니다. 너무 꽁꽁 쌓이면 나중에 폭발해 버려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그때 "나 힘들어. 답답해. 나도 죽을 것 같아. 나 좀 쉬고 싶어." 막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신경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돌봄 부담 완화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데 돌봄 부담은 경제적인 것도 있고 아까 휴식 지원도 있는데 저는 본인이 가족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늘 똑같이 건강한 몸에서 나왔지 잘 자고 수면 8 시간 푹 자고 잘 드셔야 돼요. 네, 식사 잘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아 가족 간의 그 현실적인 여기서 제가 인제 좀 시간이 지나서 현실적인 목표와 자기 관리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돌봄, 셀프 케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인터넷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도 돌보셔야 돼. 장애가 있는 가족을 맞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기 돌봄. 어떤 식으로 공감하세요? 왜 이렇게 공감하셨어요? 네. 지금 자기를 잘 돌보고 계셔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자기 돌봄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명상 돌봄입니다. 근데 명상이 아주 제가 명상도 하면 저는 자꾸만 딴 생각이 나. 그래서 가장 쉽게 했더니 얼제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아시는데 그거 알려주더라고요. 4-2-4 요법이라서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가장 힘든 게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사 하면서 호흡을 마십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2 초는 좀 멈춰요. 그리고 사 하면서 요렇게 내쉬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사 4 번. 2초 멈추고 다시. 잘 안 되시네요. 다시 한 번 더. 4초 들어 마시고 2초 잠깐 멈추고 4초 다시 이렇게 싹 내쉬면 다시 한번 해 볼까요? 4, 2, 4. 요거 다시 4초 들이마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심리적으로 힘들겠다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하는 가장 기법이 4-2-4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는 명상이 좀 어려우신 분 있어요. 잘 안 되신 분 있는데 호흡 4-2-4 4번 들어 마시고 우리가 심호흡하면 그냥 들어 마시고 내려도 되지만 2초 머mus다가 4 초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4초 내릴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내세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 괜찮아." 한번 4번 인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4초 들여 마시고 2초 마시면 내쉴 때 "그래 나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라고 하면서 네 해 보세요. 음. 네. 이렇게 그냥 "나 괜찮아. 이게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내쉴 때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너무 잘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넣을 때 자기 자존감,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하면서 뭐 아까 명상, 산책 우리가 늘 그냥 마음 챙김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로는 셀프 자기 돌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돌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감정적으로 고갈되지 않게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전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그냥 했어도 호흡. 그냥 4-2-4 호흡 충분히 들여 마시고 조금 있다가 내쉬면서 자기를 달래주는 거죠. 네 달래 주세요. 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다독거려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현실적으로 하시는 거를 좀 이제 정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들지만 뭐 "토요일 날 점심 한 끼는 우리 같이 밥을 먹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으셔야 돼. 그래도 늘 같이 있는데 뭐 하지만 의도적으로 아까 10분 카페나 쪼끔 다른 데 가서 의도적으로 차 한 잔 마시면서 "나 지금 좀 힘들어. 나도 힘들어. 돌보니 나도 좀 그러고 싶고." 그랬어 같이 그렇게 한 10 분만 서로 대화 나누기. 근데 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딱 각 잡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돼요.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대화하기, 얘기하기, 그리고 충분히 자기 감정 얘기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대화하기 어려우면 그냥 함께 하는 거. 간단한 유튜브를 하나 보거나 그죠? 같이 보는 거. 그리고 뭐 "어땠어?"라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가족의 역량이라고 역량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아까 한 번 얘기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제일 좋은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은 시간으로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시간 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전화했는데 "나 시간이 없어."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진짜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시간을 함께하고 좋은 거를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좋아하는 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조건식건 간에 같은 시간을 하는 거. 근데 이제 같이 있으면 좀 힘들면 좋은 기억이 있는 거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좋아하는 빵 하나 놔두고 가거나 좋아하는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같이 웃거나 어? 자기 좋아하는 코드가 맞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쇼트를 보면서 그냥 한번 웃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 10 분만 요런 시간들을 가장 현실적인 목표 뭐 대단한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조그만 그 시간을 늘려가고 기회를 늘려가고 그 종류를 늘려가는 것. 이게 바로 현실적인 목표와 바로 자기 돌봄. 소진 예방의 핵심은 전 자기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내가 돌보지만 그 가족을 돌볼 수 없고 서로 다 이제 끝까지 가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완벽하게 잘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가끔 쉬는 것도 그리고 나를 돌보는 것도 바로 가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면 정책이나 소진 예방이나 또 중도 장애인에 대해서 좀 잘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많은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산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리고 그런 정보 또 제대로 정보를 줄 수 있는 우리 아이센터나 우리 해nem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다른 기관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어떤 특징, 어떤 어려움 또 이런 가족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도 계속 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해야 돼. 그리고 또 이웃 아까 이런 분들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같은 형제 중간에 내 형제가 만약에 중도에 있을 때 그 형제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나이가 많을 때는 그 형제가 또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형제자매를 접근하는 것도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이제 이 교육을 들은 지원자들, 종사자들도 이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지역사회 자원은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다 알아야 돼. 중도장애인에서는 많이 알으셔야 되고 알 게 너무 많아. 그쵸, 수장님? 중도장애는 할 게 우리 장애 전반 걸 다 알아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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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음. 장애인의 1등급, 2등급 등급은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음.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음. 안 하면 장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계선 지능인이라든지 그때 정신장애인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는 것도 그렇고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지역사회에 나올 때 장애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돌봄 서비스를 못 받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캡하기 위해서는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 빼고는 복지 선진국가들이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네네. 안 해도 영국 같은 데서는 사실은 경제선 지능인들이 많이 지원 고용으로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등록제를 폐지하는 걸 나는 지금 UN CRPD도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게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저도 우리나라는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장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어쨌거나 나라한테 내가 장애 등록을 하고 이 정도 아빠 등록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젠 좀 이 21세기에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뭐 중도장애 중에 아까 제가 잠깐 정신장애를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의 장애 등록은 10%뿐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분들도 많이 등록은 안 했어. 장애 등록하신 분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이냐 일자리는 특히 그러잖아요. 장애인이 아니에 따라서 완전 달라. 그렇죠?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그래도 일자리가 나. 보호자급제가는데 장애 등록을 안 하면 일자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한 거지. 그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상 등록제가 뭐 단기간에 없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등록제가 있긴 하더라도 뭐 우리가 지금 아동 같은 경우는 조기계 병원에서 1년 동안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또 정신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우리 의사들 똑똑하잖아요.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있으면 그거로 충분히 저는 그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일상생활에 장애라는 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렵고 사회 참여가 어려우신 분이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1년 동안 뭐 병원에서 진단받았고 지금 어렵다 이거 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등록제가 당장 내일 모레 없어질 건 아니지만 점점 등록제는 있으되 그런 범위도 진단서나 뭐 치료 받았던 것으로 해서 저희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거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아시죠? 중증들도 받으면서 또 이 장애계에서도 이게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사람은 우리가 등급제랑 똑같이 등록을 해서 하는 것도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의료적 기준뿐이 없는 거죠. 사회적 참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중요하죠. 예, 네.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가 필요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예, 2시간 내내 예, 혼자 많이 이제 얘기하지 않도록 많은 질문을 감갔고요. 제가 이제 중도 장애인의 가족의 역할과 소진 예방에서 장애가를 좀 더 포괄적으로 ICF 개념으로 환경까지 생각해야 된다. 또 중도 장애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가족의 어려움, 또 가족의 특징, 또 가족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의 그 역량 강화를 해서 가족의 소진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도 그렇고 바로 이거를 듣고 계시는 중도장애인 당사자, 종사자, 또 가족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아주 잘 해내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제 이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